19세기 후반에는 이제 원형질 이론이 이제 좀 유행을 했었는데, 과학이 이제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생명이 생각보다는 복잡한 것 같아. 그 어떤 한 개의 물질, 원형질 같은 물질만 가지고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훨씬 더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이 이렇게 이 코오디네이션, 서로 이렇게 조율이 되어서 이렇게 작동해야 생명이 그 유지가 되고 작동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890년대부터 뭐 생명을 이제 과학자들이 좀 더 자세하게 그 관찰하고 또 연구를 하게 되면서부터 그 세포가 생각 외로 복잡하다라는 게 이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고, 뭐 특히 효소라는 것이 그 세포 내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이제 이 과학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어떤 그 생각했던 단순히 그 원형질 한 개 가지고는 이게 생명이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의견이 이제 서서히 그 과학계에서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갖고 생명이 점점 복잡해지니까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도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뭐 그냥 생명이 그렇게 복잡한 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지. 그래갖고 사실은 이제 한동안 이 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과학자들이 난관에 부딪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의외로 복잡하게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서 이 생명의 기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 알려진 어떤 생명체의 그런 복잡한 모습까지도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안을 내놓은 그런 과학자가 나타났는데, 바로 그가 누구였었냐면은 알렉산더 오파린이었다. 러시아의 젊은 과학자였던 알렉산더 오파린이 1924년에 생명의 기원과 관련해서 중요한 그런 그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의 그런 그 단순한 제안을 뛰어넘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그런 그 생명의 기원 시나리오를 이제 오파린이 이제 여기서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데, 오파린은 이제 1924년이면 어떤 때였었냐면, 이 사람이 이제 러시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924년에 이제 생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이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 알겠지만은 1924년이면은 그 러시아에서는 그 볼셰비키 혁명, 그게 이제 그 일어나 갖고선 이 러시아가 큰 변화를 겪고 있던 그런 시기였었거든. 그래서 이 레닌의 어떤 그런 그 사상, 또 공산주의 그런 그 혁명의 구호가 아주 난무하던 그런 시기에 이제 오파린은 모스크바에서 1924년에 생명의 기원이라는 그 책을 출간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공산주의 혁명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데
생명의 기원 문제를 다루는 그런 책을 쓸 여유가 있었을까라고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초기 막스주의자들, 뭐 칼 막스라든가 또는 엥겔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생명의 그 기원 문제하고 또는 더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다윈이 주장했던 진화론하고 그들의 어떤 막스주의 그런 사상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라고 생각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파린도 어쩌면은 그런 거에 상당 부분 영향받아서 이런 책을 이제 저술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 막스주의자들이 다윈의 진화론하고 그들의 어떤 막스주의 신념하고 이게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게 좀 궁금해지는 부분 아닙니까? 네. 칼 막스라든가 엥겔스 같은 사람들은요, 다윈의 진화론이 그들의 막스주의 그런 주장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아마 사회학이나 또는 철학 같은 데서 혹시 공부했을지 모르지만 이 막스주의의 어떤 핵심적인 개념은 결국 사회에서의 어떤 조건이라든가 또는 상황에 있어서의 작은 그런 변화가 이렇게 쌓이다 보면 그게 어느 시점에선가에는 갑자기 분출이 돼 갖고 혁명적인 어떤 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노동자들의 어떤 그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그런 작은 불만들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그것이 분출이 되면서 이 사회가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갖고선 노동자 사회로 이렇게 변모되는 그런 그 사회적 변화를 겪게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다윈이 주장했던 그런 그 진화론적 개념하고 아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봤던 것이죠.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결국 조금씩의 어떤 변화들이 이렇게 축적되다 보면 결국 어느 시점에 가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상당히 어떤 공통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파악했고, 그래서 엥겔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 생명의 기원에 관련 에세이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 진화론이나 이 생명의 기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초기 막스주의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파린 같은 경우도 총 아까 얘기한 대로 볼셰비키 혁명이 한참 진행되는 이 기간에 그의 유명한 그 생명의 기원 이 모델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오파린도 그런 막스주의적 관점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또
있지 않았나 우리가 상당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파리는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최초 생명의 기원을 설명한 거냐 이건데 좀 복잡해요. 오파린이 그 주장한 그 시나리오는 복잡해 갖고 여러분이 뭐 그 디테일한 그거를 이제 다 알 필요는 없는데 결국 뭐 오파린이 주장한 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초기 그 원시 지구에서 간단한 화합물들이 대기에도 있었고 표면에서도 있었다. 예를 들면 뭐 대기에는 뭐 H2O나 그다음에 뭐 암모니아나 뭐 H2나 이런 그 간단한 화합물들이 있었고 뭐 표면에는 또 그것보다는 약간 뭐 좀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물질들도 있었다. 뭐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늘에서 내려치는 어떤 뭐 번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외부적인 어떤 그 환경에 의해 갖고 이것이 에너지를 받으면서 이것들이 결합을 해 갖고 좀 더 복잡한 그런 그 분자를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 복잡한 분자라는 게 단백질을 구성하는 어떤 그 단위 물질로서 여겨졌던 아미노산 같은 분자들이었었는데 이런 아미노산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냈고 이 아미노산들이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아미노산에 대해서는 내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아미노산들이 어떻게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막 반응을 해갖고선 좀 더 복잡한 아미노산 체인을 형성하게 됐다. 이 아미노산 체인이라는 거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단백질이 결국 아미노산 체인의 형태로 그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미노산 체인을 이렇게 형성을 이것들이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고 결국 그런 것들이 정말 또 아주 또 우연하게 어떤 그 막에 의해서 어떤 그 화학 물질들에 의해서 이렇게 딱 갇히게 되면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대사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그 하나의 그 물질계를 형성하게 됐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이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그 어떤 그 막에 의해서 이렇게 갇혀지게 된 요 가장 간단한 어떤 물질 대사계를 이제 코아세르베이트다 뭐 이런 말을 이제 하는데 일단 요 코아세르베이트들이 형성이 된 다음에 이런 코아세르베이트들이 이 자연 선택 과정을 통해 갖고 이것이 좀 더 그 복잡한 형태의 그런 그 대사계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최초 생명이 나오게 됐다라는 이제 그런 그 이제 시나리오를 제안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제 다른 건 다 몰라도 요거는 이제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오파린은 그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시나리오에서 이런 그 아미노산 여기서 이제 처음에 간단한 어떤 화학 물질로부터 그 외부에서 어떤 번개라든가 뭐 햇빛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공이 되면서 그 생명체의 어떻게 보면은 단위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아미노산이 형성이 됐다라는 이제 그런 그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요 아미노산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파린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그때 그 원시대기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생명이 없던 그런 그 생명 이전의 어떤 그 시기에 있어서의 그 대기는 산소가 없는 그런 원시대기였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는 산소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오파린은 그의 모델을 제안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오파린이 1938년경인가에 좀 더 이제 세련된 모델을 제안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안할 때는 이 초기 지구의 대기가 산소가 없는 환원성 대기였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즉, 그때 대기가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시험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소가 빠진 이런 물이라든가 또는 메탄이라든가 암모니아라든가 이런 물질들만으로서 이루어진 그런 대기였다라는 거지. 이 산소가 빠진 이런 물질들만의 대기를 보통 환원성 대기다 그렇게 얘기해. 환원성 대기. 오케이? 이걸 이제 영어로는 reducing atmosphere, 우리나라 말로는 환원성 대기. 그래서 오파린의 시나리오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초기 원시 지구의 대기는 산소가 부재한 환원성 대기였다라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오파린이 그 시나리오를 이제 주장한 다음에 나중에 1953년에 오파린의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스탠리 밀러하고 해롤드 유리라는 미국의 과학자가 오파린이 주장했던 그런 식의 어떤 그 환원성 대기를 집어넣고 과연 여기에서 어떤 물질이 생기는지 그거를 이제 조사하는 그런 유명한 실험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정말로 이 환원성 대기를 가지고 거기에다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 물질들의 어떤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 프로덕트가 아미노산이 생성이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줬거든요. 이 실험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실험이 된 거고, 또 오파린의 가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가설로서 이게 이제 여러분 아마 생물학 책이나 이런 데도 나오게 된 그런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산소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아미노산이 생기지가 않거든요. 이 산소는 그거를 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오파린의 가설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가정은 뭐냐면은 초기 원시 대기가 그 환원성 대기였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정이 된다라는 거고, 바로 이제 그거를 실험적으로 입증한 유명한 실험이 1953년 스탠리 밀러하고 해롤드 유리라는 사람이 수행한 밀러 유리 익스페리먼트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밀러 유리 익스페리먼트가 그 당시에는 정말로 과학계에서는 아주 생명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이 돌파구를 제시한 그런 그 기념비적인 실험으로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이거는 이제 1953년 5월경인가? 네, 5월 25일이네. 이 타임즈에 실린 밀러 유리 실험에 대한 이제 그런 그 평가와 관련된 그런 글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밀러 유리는 한 일주일 정도 실험을 해갖고
이 환원성 대기하에서 아미노산이라는 그 중요한 물질, 생명의 어떤 단위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아미노산이라는 것이 생성되는 것을 이제 그 확인을 했는데, 만약 일주일이 아니고 수백만 년, 이 자연에서, 그리고 뭐 단순히 작은 실험관이 아니고 굉장히 넓은 어떤 어떤 대양에서 이런 실험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은 아미노산이 아니라 아미노산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어떤 생명을 진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 물질이 나올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최초의 살아있는 분자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이제 밀러 유리 실험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그 혁명적인 실험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좀 되돌아보면, 밀러 유리 실험은 좀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생명에 대해서 여전히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흥분했던 게 아닌가라는 거를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밀러 유리 실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그 문제점을 여기 제시를 했는데, 우선 아까 얘기한 대로 밀러 유리도 그랬고 오파린도 그랬고, 초기 대기가, 그러니까 초기 지구의 그 원시 대기가 산소가 없다 그랬는데, 그 산소가 없는 진짜 어떻게 아냐?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아냐? 그럼 산소가 언제부터 이 지구의 대기로서 만들어지게 된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과거에 지구상의 대기 상태가 어땠는가를 알아내긴 쉽지 않죠. 이건 뭐 이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지구 어떤 과거 상태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조금씩 연구되는 그런 뭐 영역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뭐 최근에 어떤 그 연구에 의하면 초기 지구 대기에도 산소가 있었다는 그런 의견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힘든 부분일 수 있는데, 아주 오래전 과거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이 초기 지구 대기에 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설령 초기 지구에 그 산소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환원성 대기였다고 할지라도, 밀러 유리 실험이나 오파린이 오파린 가설에 따른 그거는 일단 뭐 그 아미노산이 이제 밀러 유리 실험을 통해서 이제 생성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인데, 우리가 앞으로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 생명은 결국은 그 핵심 물질이 이제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이 단백질하고 아미노산은 또 차원이 다릅니다. 뭐 단백질이 결국 아미노산들로서 이렇게 이루어진 건 맞는데, 아까 내가
결국 아미노산들의 어떤 그 체인이 단백질을 이제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대로 뭐 단백질이 아미노산들의 어떤 그 체인으로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미노산이 생성이 됐다 그래서 그럼 단백질이 저절로 생성되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더라 이거예요. 더 알아보니까 이 아미노산 생성과 단백질 생성은 또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는 것이 이제 이 과학자들이 이제 최근에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 단백질이 과연 아미노산들을 통해서 이게 생성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 정도나 될까를 우리가 뭐 나중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그 생명의 자연 발생을 설명하는 그런 그 이론들을 좀 다루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이게 통계학적으로 진짜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제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는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생명의 가장 중요한 물질로서 우리가 DNA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밀러 유리 실험이 이루어질 때만 하더라도 이 DNA의 정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DNA에 대한 그 설명이 어떻게 보면 이 부재한 상태였었는데, 사실 생명을 설명하려면 이 DNA에 대한 설명이 같이 따라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빠져 있고, 좀 더 넓게 얘기해서 이 세포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제 그 당시에 너무 그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리아 프리고진이라는 유명한 이제 통계 물리학자, 또 통계 화학자의 그 글의 일부를 이제 인용한 것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게 자연적으로 생명이 생길 수 있는 그 가능성은 highly improbable, 그러니까 매우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설령 수십억 년의 어떤 시간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 20세기 중반까지는 뭐 조금 아까 설명했던 어떤 오파린의 어떤 그 생명의 기원 시나리오라든가 또 그거를 그 실험적으로 입증하려고 했던 그런 그 밀러 유리 실험에 의해서 사람들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낙관적인 그런 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20세기 후반을 들어가면서 이 문제는 그 이제 또 다른 그 신비에 직면하게 됐는데, 그게 역시 이제 DNA와 관련된 그런 이제 문제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1953년 왓슨과 크릭이라는 그 두 명의 무명의 젊은 과학자에 의해서 그 구조가 최초로 규명된 그 DNA 분자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다루려고 하는데, 재밌어요.
조금 아까 그 밀러 유리 실험이 나온 게 1953년이었거든요. 이것도. 근데 거의 같은 시점이에요. 거의 같은 시점에 이 밀러 유리 그 논문은 사이언스지에 실렸고, 이 왓슨과 크릭의 DNA에 관한 논문은 네이처지에 실렸어요. 근데 이 밀러 유리 실험은 조금 아까 타임 매거진에서도 봤었던 것처럼 굉장히 그 생명의 기원과 관련해서 이 브레이크 스루, 돌파구를 위한 그런 중요한 실험으로 이렇게 아주 높게 평가되면서 어떤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전망을 이제 낳게 됐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 왓슨과 크릭이라는 사람이 썼던 이 DNA 논문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무명 인사였기 때문에 그랬었을지도 모르지만은 이 두 사람을 주목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규명한 DNA 분자가 생명과 관련한 중요한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걸 이제 과학자들이 인식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생명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그 본질을 알아야 우리가 생명의 기원의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명의 본질의 문제와 생명의 기원의 문제는, 이거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문제다. 그러니까 생명의 기원을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생명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